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같이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네.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한 건데 6월달. 근데 저는 6월달에 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머스크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모신 분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책의 저자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테슬라 주주들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거의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뭐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여러 날 빠지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 주식은 대단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거의 50대 50입니다. 상승한 날이 50일이면 50%면 하락한 날이 50%이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IPO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하락한 날이 한 48%까지 가고 있거든요. 사실 50대 50이죠. 그러니까 하락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최근의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약 48%, 약 50% 가까이 1월 달 매출이 빠진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 60%가 넘었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를 보았을 때는 사실 중국도 좀 매출이 빠졌거든요. 모델 Y 주니퍼의 출시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2월 달 정도에서나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예측은 역시나 맞지 않고 해서 1월 달에 바로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되면서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 5만 대 이상의 예약을 등록을 했는데요. 모델 Y가 중국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6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하루에 5만 대가 예약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배송은 3월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3월 1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 3월 중에 배송이에요. 여러분 테슬라의 매출은 예약 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죠. 배송할 때 고객에게 인도될 때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예약을 잡고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델 Y 구형 모델은 아무도 주문 안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새로운 거 바로 나오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소문으로만 있었고 뭐 그런 곧 출시할 거라는 건 맞긴 맞아 하지만 언제 출시할지는 얘기 안 해주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공개적인 웹사이트에서 중국부터 시작을 했죠.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렇게 동시에 한 일주일 사이에 예약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웬만해서는 공식적으로 예약 사이트까지 열었는데 구형 모델 그래도 1월, 2월 너무 급하니까 이번에 테슬라 Y 꼭 사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 3으로 지금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모델 Y에 대한 매출은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졌고 여기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쳤냐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즉 예약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배송은 3월부터라는 데서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너무 개입하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 이유도 있을 거다. 그중에 저는 일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만 지금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테슬라 차량을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건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요. 영국 노동당 지금 집권 여당인 노동당을 비판한다든지 독일이 지금 선거가 곧 있는데 여기에서 극우 정당인 AfD를 갖다가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탈리아 총리는 또 극우 정당 출신인데 이탈리아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의 정치에 대한 사실 직접적 개입이죠. 영향력도 되게 막대한데 이러다 보니 거부 반응이 발생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는 이유들이 뉴스에서 분석의 근거로 제시되니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테슬라 1분기 실적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들 속에서 사실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또 떨어졌던 것은 비아디가 요즘 딥시크 충격에 의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딥시크 받아가지고 자율주행 할 건데 우리는
무료로 다 제공할 거야. 네, 심지어는 시걸이라는 모델은 사실은 $10,000도 안 하는 차량인데 여기에도 무료로 제공할 거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한 번에 $4,500를 받던 매달 $99든 $90든 이렇게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FSD. 네, FSD 무료로 받겠다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의 충격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기업 대표가 자기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나오는 언론 뉴스 보니까 도지 거기에서 숙식을 뭐 몇 개월은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또 있지만 트위터를 인수하고 X.com으로 전환할 때도 2달간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침낭 가지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도 아니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스페이스 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저도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거 중간중간을 빠르게 점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본 방향은 이미 2024년에 로드맵은 저는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점검하면서 갈 거고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중간에 있는 임원진들 같은 경우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영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테슬라가 1분기 때 또는 2분기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FSD의 비감독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주주들에게 주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모델 3과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장에서 성공을 하면 근데 원래 한국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 회사도 그렇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수율이라는 게 있죠. 양산하기 그렇죠.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요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최고의 수율을 발휘하면서 생산되겠구나라고 하면 이 생산 라인에 썼던 방식을 그대로 다른 곳에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상하이 공장에서 먼저 모델 3가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를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오스틴이나 캘리포니아의 프리먼트 공장으로 이전하는데 이번 모델 Y는 모든 4개 공장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동시에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다 준비가 끝나면 동시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중간에 그냥 다 쉬는 거죠. 그렇지. 다른 모델들은. 네. 그래서 모델 Y에 관련돼서 다른 공장에서는 이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 동시에 모델 Y의 생산 공정을 실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일부분에서는 생산 공정에 대한 자신감, 왜냐하면 양산 과정이라는 건 프로덕션 라인 하나를 갖다가 카피해서 우리에게는 붙여쓰기를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모든 라인을 다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생산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구형 모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형 모델에 대한 예약으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시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의도된 매출 저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은 어쩌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이 워낙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펀더멘탈이 변화되면서 즉 AI나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AI와 로보틱스 기업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치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와 투자자의 투자 심리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펀더멘탈이 AI와 로보틱스로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낙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매수 기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일 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흔들림이 많을 때 투자자의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시기를 투자를 하는 지점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하여튼 뉴스 메이커 같아요. 원래 그랬었던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는 또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건 또 갑자기 뜬금없이 뭔 얘기냐. 네. 오히려 또
그쪽 오픈 AI 쪽에서 샘 알트만에서도 샘 알트만도 아니 내가 X를 인수할게. 네. 뭐 서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가격은 딱 10분의 1로 사실은 감정 싸움인데요. 원래 둘이는 대단히 뜻을 같이 합쳤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같이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목표는 뭐였냐? 우리가 이것을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AG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특정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AI 시대가 아니라 인류 보편에게 기여하는 AGI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비영리 재단으로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큰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과학자들을 모으죠. 네. 일리아 슈츠케버라든지 대단히 뛰어난 AI 학자들이 그래 나는 돈 버는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고 그런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경영은 이제 샘 알트만이 맡았는데 샘 알트만이 볼 때는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부금 갖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아무래도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당신도 돈 많이 주고 있지만 당신이 주는 돈 곱하기 10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럼 테슬라로 들어와라. 나는 그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싫다. 우리는 독립으로 가겠다. 네, 비용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는 그만둘래. 너네가 영리로 가겠다라면 원래 창업 취지하고 다른 거니까 나는 그만둘래 하고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2022년 11월에 오픈 AI에서 챗 GPT 3.5를 만들게 내면서 공개하면서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기 시작하죠. 영리 조직으로 이렇게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래 영리 조직을 할 거면 처음부터 영리하든지 왜 비영리로 한다가 영리하고 이렇게 속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그 이어서 2023년에 X.AI를 만들어서 AI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많은 돈들을 지금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네. 창립 취지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아직도 그 창립 취지문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들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단히 둘이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샘 알트만도 사실은 이런 편에서 죄송한데 조금은 쫄았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영향력으로 치면 왼팔 오른팔을 다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스타게이트 발표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한번 또 그랬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딥시크가 줬던 충격이 뭐냐면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았냐? 우리는 인류에게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월급은 많이 주지만 딥시크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진심으로 사겠습니까? 그쪽에서 안 팔죠.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no thank you 하면서 차라리 너가 제안한 금액의 정확하게 10분의 1 가격으로 내가 익스닷컴 살게. 뭐 이런 식의 이 말싸움들이 감정싸움이 오가고 가는데요. 요 긴장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정치적 발언, 네, 그러니까 해프닝. 이런 정도로 봐야지. 네, 맞습니다. 정말 트위터 인수했듯이 네.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걸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충분히 X.AI에 2024년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도 젠슨왕이 칭찬할 정도였잖아요. X.AI가 10만 개의 NVIDIA GPU를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설치하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던 건 이건 역사에도 없었던 대단히 빠른 시간에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록이라고 하는 생성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정도 오픈 AI하고 격차는 보여주고 있지만 꽤 쫓아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격차는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혹시 테슬라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외에 어떤 다른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할 생각은 없을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그렇지는 해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24년 7월에 테슬라는 이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예를 들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비아디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조 슈퍼컴퓨터를 2023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해서 2024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이것을 완공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발표한 건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확장하겠다. 이러면서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지금은 대단히 이 연산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확장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대단히 뛰어난 AI 학자들이나 개발자들을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한 상태고요. 테슬라에도 그리고 X.AI에도 많은 투자 두 차례 벌써 투자를 받았죠. 투자를 받아서 여기에도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고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고급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번 불평을 한 적은 있죠. 자꾸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다. AI 관련된 네. 종사자들. 네, 왜냐하면 X.AI도 처음부터 대학 뭐 딥시크처럼 대학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헤드헌트 회사로 데려오고 메타에서 데려오고 오픈 AI에서도 심지어는 빼왔거든요. 이렇게 빼오다 보니까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우리 헤드헌트 회사들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 앞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고 그러면서 빼가려고 하고 뭐 이러한 이 경쟁이 인력 경쟁이 너무 심한 것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지금 X.AI와 테슬라만으로도 AI 인력이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파워들 이런 것은 테슬라나 X.AI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수하는 쪽으로는 가진 않겠죠. 다만 메타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NPU 칩, 추론 전문 칩에 있는 패밀리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 의향을 보인 것처럼 충분히 테슬라도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의 확대 즉 여기에 필요한 칩을 실제는 도조 칩 같은 경우에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칩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가 여러 번 설계한 도조 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도조 칩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일종의 ASIC이라고 하죠.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설계하는 건 테슬라도 그러한 칩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는 확장을 할 수 있어도 생성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오픈 AI하고 엔스로픽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엔스로픽은 이미 구글과 아마존의 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굳이 테슬라가 구매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테슬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 이상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815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도전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모델 체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거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차량 매출이 이런 부분이 도전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결국은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 FSD를 허가를 받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좌우되어 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했던 1월 말에 했던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양치기 목동으로 부르는 거 알고 있다. 맨날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이렇게 거짓말만 치고 있는 거 아는데 미안하다. 그 얘기도 비판도 다 타당한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온다. 진짜 늑대가 온다. 그러면서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스트 주행을 시작하겠다. 근데 이건 여러분 연방 정부가 허가를 6월에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로봇 캡과 사이버 캡과 로봇 택시와 무감독으로 모델 Y나 모델 3 탑재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왜냐하면 연방 정부는 언제쯤 허가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한 건데 6월 달. 근데 저는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 2024년에 8월 8일 날 로봇데이 한다고 하다가 10월 10일로 연기했잖아요. 이런 두세 달 정도의 연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건 테슬라에게 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서 넘버 2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또 슬슬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너무 막 나서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견제가 막 들어오고 뭐 해외 아까 말씀하신 EU라든가 이런저런 왜 자꾸 적을 만드니까 또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정치적으로 뭔가 어려운 상황에 낙마를 할 상황 빠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모든 게 또 다 헝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건 정말 베팅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베팅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내가 판을 이겼다고 해도 두 번째 판에서는 좀 질 수 있는 거고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왜냐면은 이러한 베팅의 모든 결과가 끝나봐야 아는데 1차 베팅에서 성공한 거죠.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까요. 그리고 2차는 뭐 1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고문으로 참여를 했었죠. 근데 고문으로 참여하다가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때 같이 그만두거든요. 이번에는 도지라고 하는 사실 행정부의 하나의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만 명이 넘는 미국 공무원들의 인력 중에 50%를 해고하겠다. 엄청난 건데. 그러면 해고당하는 50%도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믿겠으며 그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리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 공무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죠. 그 중에 50%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결론이 네. 안 났으니까. 네,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또 몇 가지 이번에도 뭐 비리는 아니지만 USAID 그 세계 원조 기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연방 정부거든요. 여기는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례를 든 것이 뭡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의 성격을 수컷에서 암컷으로, 암컷에서 수컷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는데 2천만 달러를 지원해줬다. 이것이 무슨 개발 원조냐?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과연 이 부처가 해야만 하는 정당한 부처의 업무였을까? 이게 무슨 우리 식으로 하면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뭐 또는 과기부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사례로 드러냈던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뷰로크라시에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면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잠재적 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머스크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딥시크를 만들었던 회사의 대표인 리양평이 설 연휴 때 이제 한국인 잘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에서 환대했던 것만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추가적으로 보도를 보면은 리양평이 지금 살고 있는 회사가 있는 곳과 고향은 1,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엄청 머네요. 근데 비행기를 보통 타고 가는데 중국 정부가 비행기 못 타게 한 거예요. 아, 혹시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여기에서 1,700m를 차로 가는데 50명의 무장 경찰들이 호위해 줬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아주 국가적 인재군요, 이제. 네, 왜냐하면 얘가 다치면 안 되고 얘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 량홍평이 다쳐서는 안 되는 거고 부상을 입어서도 안 되는 거고 혹시 테러에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과시도 되죠. 홍보 효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당연하게 그런 잠재적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왜? 잠재적인 회사와 관련해서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경향성을 띠게 되면 맞아. 테러에 대한 위험. 그렇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난 선거 기간에도 그런 총을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테슬라 주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위험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이 머스크 리스크는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상상할 수 없고 스페이스 X는 상상할 수 없고 머스크의 리더십은 명확하게 먹히고 있다고 보고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이라고 보지만 이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코 낮은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25년 6월 이제 여기 로보택시, 사이버캡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출시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는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었던 이 10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올해 2025년 상반기 내로 텍사스 주에서 비감독의 테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정과 도시를 밝혔죠.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로보택시도 테스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에서의 비감독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도 테스트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버캡도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고 모델 3나 모델 Y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차종이 동시에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이 6월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언제쯤부터 타 회사에 그때 투자자들이 물어보죠. 타 회사에 판매하는 시점은 언제냐 그랬더니 올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테슬라 공장에 구체적으로 10,000대 가량을 생산해서 집어일 것이고 이 10,000대가 내년에는 50,000대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100,000대가 될 것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증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미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있죠. 옵티머스가 정말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양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준비 체계를 갖춰갈 거고, 지금 미국의 언론 보도들을 따르면은 이미 그러한 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 밸류 체인들이죠. 그죠? 1차 벤더, 2차 벤더로 얘기하죠. 벤더들과의 계약이 지금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받겠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를 이제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네. 만드는 테스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수율들도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양산 체계를 내년도에는 더 크게 확대해 갈 거고, 마치 프리몬트 공장에 있다가 상하이 공장, 그 다음에 이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으로 공장을 대형화했던 것처럼 현재는 생산 라인을 작게 만들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실험과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라면 양산 체계로 매년 크게 증폭시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면서, 그날 저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컨퍼런스 콜을 봤었는데요. 1분기 실적 처음에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으로는 4분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사이버캡과 이 FSD 비감독에 대한 테스트 일정을 밝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질문 속의 답 속에서 이 옵티머스의 생산 일정을 밝히면서 주가가 다시 그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상승폭으로 마감했죠.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 상승했다. 이건 사실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현재의 어떠한 테슬라의 어떤 성적표보다는 미래의 성적표에 더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네. 하여튼 그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 로보택시 이거에 뭐 가장 큰 기대를 일으킬 텐데, 근데 사이버캡과 관련해서도 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로보택시라는 것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타시는 그 차량의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로보택시 산업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아니라 당연하게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는 작년 2024년 11월 첫 주 기준으로 해서 주당 15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샌프란시스코, LA, 그다음에 포니닉스, 그다음에 오스틴, 그다음에 이제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일본의 도쿄에서도 테스트에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가 우리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죠. 아폴로 고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특수 제작된 로보택시입니다. 특수 제작된. 근데 특수 제작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크게 장착한, 그래서 일반 승용차에서는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사이버캡인데요. 네. 사이버캡을 해가지고 캡이잖아요. 캡이 영어에서는 택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택시죠. 이 사이버 택시라는 차량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택시 영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는데, 접근법이 조금 다른 것은 이 사이버캡은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두의 아폴로고와 다르게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장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일반 승용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승용차를 변형해서는, 여기에는 핸들도 없죠. 사이버캡에는. 그렇죠. 핸들을 다한 저렴한 버전도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로보택시긴 합니다. 똑같은 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로보택시를, 사이버캡을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하지만 여기와 동일한 기술을 모델 3와 모델 Y에 적용을 해서 이미 판매된 모델 3와 모델 Y에서도 FSD가 버전 14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비감독하에서, 물론 비감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하고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다라면 최소한 북미 지역에서 비감독의 FSD, 즉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 작동하게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로보택시나 사이버캡이 이제 만약 정말로 크게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상용화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거는 정말, 이건 원래 사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비전과 꿈을 얘기하죠. 화성 가서 살겠다, 행성간에 살겠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그 사명이
자동차를 많이 만들겠다, AI가 되겠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사회에는 에너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지금 메가팩이라든지처럼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월 10일 로봇데이에서도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사이버캡이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 보여줬던 것처럼 20인승인가 30인승인가 되게 많이 타는 버스와 같은 사이버캡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모델 Y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돼요. 그러면 저는 회사로 출근하면서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리지 말고 나 일하는 동안 돈 10만 원만 벌어와 라고 이 자신의 차량에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2025년, 2026년에 일어날 거는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도 많이 필요 없다. 그렇죠. 계속 차들이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아다닐 차량도 절대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 공간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야외 주차장이 많습니다. 네. 그 공간을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충분히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도시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도시. 아이가 나와도 뛰어나가도 교통사고를 당할까 걱정이 없는 세상.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꼭 30km 이거 붙여놓지 않아도 30km로 알아서 저속으로 달리는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되면 도시의 라이프가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변화의 상인데 저는 이런 비전의 가능성이 당장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도 위험성이 있죠. 근데 자동차는 탄생한 100년, 150년 이래로 항상 위험이 있었고 그렇죠. 맨날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익이 크니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발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효과를 완전히 줄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서 친인척이든 또는 친구들이든 여기에서 교통사고로 더 이상 다쳤다는 소식을 못 듣는 사회. 이건 저는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바고 이것을 일론 머스크는 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거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로봇택시와 자율주행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출퇴근할 때 조금 넷플릭스 보면서 출근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어떠한 우리의 혜택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여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를 만들 때 과학자들이 도덕적인 뿜뿌 막 가슴 벅참이 있어서 오픈 AI 결합했고 딥시크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혁신을 일구는 사람들에게는 비전과 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전과 꿈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좌절할 때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으로 되는 거 다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모델 3가 처음으로 대량 생산할 때 비로소 가능하겠는데 이러면서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얼마나 난관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테슬라가 겪어왔던 이 난관들 그리고 저항들 그리고 내연기관 차들의 계속해서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가는 것도 지금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난관이 있어요. 이런 난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것 어떤 도덕적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한 세상이 왔을 때 그러면 지금 우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가거나 이러면 참 우버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뭐 그랩이 됐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확 사라지는 거잖아요. 로봇택시가 오는 순간. 일자리 문제는 뭐 별도로 한번 저도 고민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죠. 로봇택시가 즉 개인이 자기 차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은 저는 좀 더 빨리 오는데 로봇택시가 사회에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타다 금지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택시 운전기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 다른 직장으로 이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뉴욕에서도 우버가 도입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죽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갈등이 미국 사회에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도시에서는 갈등도 그래도 좀 이렇게 극복하고 가지만 뉴욕에서 로봇택시가 돌아다닌다? 교통도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거기에 택시 운전사들이라든지 이제는 택시 운전사도 있지만 우버로 돈을 생활비를 벌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도 먹고 사는 일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팔란티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좀
그분들의 어떤 능력들을 제가 같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요. 자기만 잘하면 되니까. 자기만 열심히 잘하고 시장을 넓혀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가 가는 길은 그냥 갈등의 지뢰가 그냥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기술적인 지뢰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뢰들도 있고요. 맞아요. 정치인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한 편을 택한 거예요. 도저히 탈정치적으로 내가 속으로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얌전히 정치인들하고 무관하게 가겠다 보니까 너무 더딘 거죠. 너무 더디니까 내가 트럼프 편에 서서라도 이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 지뢰밭을 한번 건너뛰어 보겠다. 이 지뢰밭을 건너뛰어도요. 또 다른 또 지뢰밭이 있습니다. 바로 우버에 말씀하셨던 우버 노동자들, 그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는 더 증가할까요? 아니면 왜냐면 이제 소유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살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궁극에 가서는 살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SF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나 있는 차량들을 자기가 아무 때나 타고 이동하고 이런 것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요. 상상의 날개죠. 근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버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우버를 이용하면서 미국의 교통량이 뉴욕 같은 경우 교통량이 증가했어요. 아,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것도 다 마케팅이라고 봐요. 공유 경제라는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유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차량을 나눠 쓰니까 내 차 우버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 차를 갖다가 출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제가 우버 드라이브하면서 용돈 버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뭡니까? 직업적으로 버시잖아요. 직업이 돼 버렸죠. 직업이 돼서 보니까 이거는 택시가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택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우버가 시작된 이후로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 같은 경우 도시에 오면 통행세를 받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정말 그 자원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세대가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연기관에 저도 제가 독일에서 12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오토매틱을 운전하지 않고 스틱 운전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독일은 워낙 스틱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차량이 막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운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재미가 좋아요. 이 가속도 50km, 60km 낼 때까지 2단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기름을 쓰던 말던 붕 가면서 이 가속도가 붙는 이 느낌. 이 느낌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느낌이 저에겐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내연기관에 부릉부릉 소리가 좋아서 전기차 못 타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빨리 오려면 자율주행의 기술도 발전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이 법으로 인간의 운전을 금지시켜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래야 확실하게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인간의 운전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가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기계들끼리는 통신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 의한 실수, 음주운전 뭐 많죠. 그렇죠. 그리고 좌측 깜빡이 끼면 켰다가 우측 우회전하고 이런 차량들 많잖아요. 근데 앙겔라 메르켈이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 하는데 그럼 자기는 선거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왜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굳이 운전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들이 그거보다 다른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세상은 바뀔 때 그런 세상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여러분들 주말에 미국도 돈 벌면은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가면서 주말에 장 보러 가서 트렁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물건 사가지고 꽉 놀고 아이들하고 같이 타고 오는 거 이게 돈 버는 재미였다 그래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은 그런 통계가 안 나는데 아마존의 이 프라임 서비스, 그러니까 이 쿠팡의 와우 서비스죠. 그렇죠. 배달 서비스.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 많이 살수록. 예,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이마트 가서 장 보는 거예요. 이제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장 보는 건 당연하게 이커머스로 하는 거고 자기는 그 시간에 나머지 가족들과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아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적인 어떠한 소비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동의 습관이 바뀔 때까지는 저는 5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릉부릉 이거 차 운전하는 드라이브하는 재미. 근데 그 아들 세대, 자식 세대에서는 운전하면서 게임하는 거, 네. 운전하면서 영화 보는 거, 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정치적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공화당으로 확 돌아선 게 이러한 이게 배경이 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웨이모를 포함해서 반진영, 그러니까 대항하는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자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비슷해 이게 하나로 이 뭉쳐서 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테슬라가 세상을 독점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수치로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텐데 그런 시장은 그건 자본주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속성은 경쟁하는 시장인 거고요. 전 지금도 엔비디아는 훌륭하다고 보는데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원하다면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 딥시크가 나왔던 것은 성능 경쟁만 하던 AI 모델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까지도 해야만 하는 시장으로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웨이모가 만약에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 저는 성능 경쟁도 중요하지만 웨이모 방식은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쓰는 겁니다.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빛과 음향으로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BYD도 그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웨이도 그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 바이두도 그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그 방식을 택하고 있죠. 사실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은 이제 테슬라와 그다음에 중국의 모방 업체이자 그리고 혁신하는 업체인 샤오펑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죠. 샤오펑 같은 자동차 전기차 기업은 흔히 말해서 비전 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곳이죠. 테슬라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학습시킬 땐 좀 써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소유한 차량에서 일부 도로에서 라이다하고 레이더로 카메라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방식처럼 쓰는 데는 유일하게 테슬라와 샤오펑 원래는 테슬라만 있었고요. 여기는 비전 온리 카메라만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절대 다수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하는 겁니다. 레이더하고 라이다의 또 다른 조건은요.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항상 HD 수준의 이 지도 데이터가 항상 필요합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도 데이터가 필요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 서비스만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 체감의 법칙, 한계 비용 체감의 법칙으로 차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데 과연 웨이모는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뭐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웨이모에는 위급한 시기에 이 결합할 수 있는 비상 운전자가 원격 조정 운전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에도 있어요. 아폴로고. 근데 심지어 외신에 한번 나왔죠. 바이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큰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어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원격 조정을 하다가 원격 조정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서 웨이모는 이 사업에서 철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웨이모가 아니라 GM의 크루즈,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원격 조정을 하는데 이 원격 조정하는 사람이 사고를 냈고 이 원격 조정이 뭐 7km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크루즈,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 이 사업에서 철수를 한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구글이 또는 바이두가 이런 원격 조정의 비율을 0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100만 대가 돌아다니는데 원격 조종사들이 50만 명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는 늦게 가더라도 원격 조종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속도는 늦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에 성공한다라면 테슬라에게 판매된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교체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의 경제의 규모는 규모의 경제로 자율주행 시장이 전환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격차를 가지면서 시장에서 테슬라가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한 3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기술 하면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GM이라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흐지부지. 네.
또 모빌아이라고 모빌아이.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기업이었죠. 그래서 네. 현대자동차도 쓰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 아직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 고속도로에서 크루즈하는 기능은 모빌아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모빌아이가 작년에 적자도 엄청나게 났고 모빌아이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테슬라도 처음에 모빌아이 썼어요. 그러게. 그래서 원래 이 자율주행하면은 모빌아이가 네. 유일한 어떤 대안인 것처럼 기술력을 가진 회사처럼 느껴졌었는데 요즘 안 좋아요. 네, 네. 분위기가. 모빌아이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작년에 이제 선언을 한 거는 두 가지를 선언했죠. 현대기아차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뭐 중국 걸 쓰진 않겠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업체하고 협력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송창영 사장님이 계시는 그 진영팀에서는 우리도 엔드 투 엔드 아이 테슬라랑 똑같은 자율주행을 이제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작년에 선포를 했어요.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왜? 작년에 비로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모빌아이에 의존하고 있었고 뭐 다양한 다른 해외 투자 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대도 이제 스스로 자율주행에 뛰어들었는데 아직 그럴 만한 컴퓨팅 기술도 못 갖고 있고 인지학 보호에도 좀 느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책들이 확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미국의 현재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트럼프 취임하고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뭐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1950년부터 지난번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의 그 다음 달인 2월 달은 항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평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2월은 그만큼 뭐냐면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막 시도되면서 대단히 경제의 앞으로의 방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금 만약 일론 머스크가 다음 주에 우리 자율주행 좀 뭐 좀 빨리 연방법 좀 고쳐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봐봐 도지 가가지고 막 공무원들 자르더니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지역식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비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하원에서부터 법안이 발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방법이 변경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릴 겁니다. 이 시작은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3, 4월에서 시작이 될 거고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물론 부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 부채죠. 이 정부 부채를 크게 있는 거를 줄이는 과정들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성사시켜 놓고 많은 비난은 받지만 그래 저 길이 미국의 정부 부채를 줄이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그래도 부분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백만 마리 하이에나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죠, 공격하러.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밝히고 있지 않는 거고 그냥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 즉 연방 정부에게 허가를 받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실험을 6월 달에 시작한다라는 시기를 밝혔을 뿐인 거고 그거는 충분히 일론 머스크도 그래도 가을 정도에는 그 법이 통과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험한 걸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실험한 걸로 전체 미국 전역에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게 6개월이라는 게 우리가 가을쯤에 예를 들면은 연방 정부에서 법이 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을 정도로 했다면 6개월 정도로 해서 상원에서 하원에서는 최소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원에서 심사를 받을 거고 왜냐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이거를 막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법 통과들이 조금 지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10월 정도나 돼야 연방 법안이 이 하원과 상원을 대통령 서명까지 다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은 완전히 이제 혁명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미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테슬라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렇죠.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다 준비됐고 그리고 이 한 번만의 그걸로 미국 전역에서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또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뢰밭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배하는 주지사들은 헌법 소원을 낼 거예요. 그렇죠. 그 주마다 다 달라서 정책. 네, 교통법은 지금 주마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예를 들자면 일종의 각 주의 주권을
연방이 뺏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 그럼 이거는 또 한 번 헌법재판소에 갈 미국의 대법원이겠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 미국의 대법원에 가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것이 미국 헌법의 그러니까 헌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겨울로 연기될 가능성은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이것을 아무리 가속화시키더라도 지뢰밭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이거 완전 세상의 트렌드 아니면 생활 습관, 법 체계 모든 걸 확 바꾸는 네. 정말 혁명적인 뭐라 그럴까요? 로드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만 정말 그 길까지 끝에까지 가는 것이 너무 노이즈가 많겠네요. 노이즈도 많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 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도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테슬라 주식 투자 할까 말까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 돈이 1년 안에 빼야 되는 돈이냐, 2년 안에 빼야 되는 돈이냐면 2년 안에 빼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말립니다. 그래서 2년을 넘기실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2년이 안 되면 저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가족한테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딥시크 때문에 이제 미국의 AI 관련된 종사자들, 연구원들, 뭐 기업들 다 쇼크를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 정부조차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자율주행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중국의 그 기술력, 잠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을 했잖아요. 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혹은 이 관련 이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비아디의 기술에 대해서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벌써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시작한다고 얘기했지 시작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뭐 표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비아디 뭐 데이터 센터도 없으면서 근데 꼭 현대자동차가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중국으로 치면 알리바바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아디에 팔려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저가 차량인데 이 저가 차량에다가 다시 레이더하고 라이더 하면서 이 고가의 장비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뭐 의구심과 깎아내리기는 저는 합리적인 그리고 타당한 깎아내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딥시크도 문제가 있죠. 뭐 정보 보안의 유출의 가능성들 사실 뭐 제작비가 더 들었다 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중국을 진정한 경쟁자로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경제도 추격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홀로 이 세계에서 AI 것을 이 AI 경쟁에서 다 이겼고 미국 혼자 이 판을 다 싹쓸이 할 것이다. 저는 너무 우리 과도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국이 이번에 일대 쾌거를 이뤘다고 봐요. 딥시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크고요. 인류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할 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띄우고 그다음에 미국이 인공위성 띄우고 달나라 가고 그러니까 소련도 막 우주 정거장 만들고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기술의 진보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네, 투자했지만 그걸로 소련이라는 나라의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우리 엔비디아 어떻게든지 불법 밀수를 통하든 비싸게 주고 사든 계속 사야 되고 유사한 거 만들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미천 다 빠진 게 아니라 비용을 적게 들어도 이제 가능하네. 라고 지금 입장이 선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는 걸 중국 정부가 알아버린 거죠. 네. 중국 경제가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사회 분위기가 우리 할 수 미국을 있다. 꺾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동등하다라는 일종의 국뽕이겠죠. 이것이 지금 중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안 좋지만 한 달 만에 다 바뀌고 두 달 만에 바뀌진 않겠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보시면 과거에는 현대차, 삼성 휴대폰들,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조금 뿜뿌하셨지만 요즘 그런 걸 뿜뿌하나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K-팝들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유행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태어난 한민족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존경받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사에서 조선의 역사, 하여튼 고조선의 역사부터 저는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기 뿜뿜. 네.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창하게 표현하면 조금 제가 국뽕이치에서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에 살 때 문화 강국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돈이 넘쳐나는 사회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고 싶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해서 저는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느껴져요. 이러한 문화적인 뿜뿜이 대단히 그리고 도덕적인 뿜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현재 그 길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번에 사실은 비아디는 좀 과장된 표현을 썼어요. 뭐 작년에 하웨이도 그 어센드 910C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블랙엘의 시대는 끝났다. 엔비디아 블랙엘 아직 양산도 안 됐는데 그렇죠. 블랙엘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는 진짜 그냥 자신감에 좀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인 거고 지금 비아디가 얘기하는 비아디는 모든 걸 전면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것은 딥시크의 물결을 좀 타보려고 하는 나쁘게 평가하면 일종의 그냥 바람 좀 타보려고 하는 저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아디가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결코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비아디를 중요한 경쟁자로 봐야 된다. 한국의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벌써 믹스하고 계시더라고요. 테슬라하고 비아디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냉정한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중국을 자꾸 깎아내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라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 정책적으로 정치인들이 친중을 하냐 뭐 반중을 하냐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실리를 취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발전을 만들어 나갈지는 계속 워칭하고 스터디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이번에 그 딥시크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다른 나라들 혹은 우리 한국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금액을 감당해?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되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이버 또 이해진 의장도 복귀했잖아요. 경영 일선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의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네이버 내부 직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뛰어보자. 좀 지쳤었는데 클로바엑스 사실 클로바엑스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다시 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 발전의 사실은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의 어떤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것이 또 가져오는 충격파가 있죠. 한국에서도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난리인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판이 커지는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쪽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죠. 치열해져야죠. 그래야 발전이다. 네,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한국에서 로봇 관련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은 대부분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이 이번에 인수한 거기 같은 경우 사실은 협동 로봇이 거의 매출의 99.9%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로도 하고 있습니다. R&D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R&D에서. 네, 그래서 당분간 휴머노이드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전 주가가 오를 거라고 봐요. 기업의 가치들이 점점 로봇을 갖다가 산업 현장에 투여하려는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시작되면 협동 로봇의 시대는 저는 또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협동 로봇은 인간과 같이 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경쟁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진심인 거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자동차에도 진심이지만 이것이 로보틱스 산업에도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틱스 산업은 여러분 지금 나오는 배터리로는 심지어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로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680 배터리를 집어여봤자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양을 집어일 수 있는데 로봇은 다 1m 70인데 그 가슴에만 배터리 집어일 수 있는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못해요.
그러면은 생산을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8시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8시간 일한 다음에 충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은 지금보다 2~3배 더 진화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이 들도 휴머노이드 사업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기계공학적 엔지니어들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테슬라의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는 인간의 자유도 여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파이로 채널에서도 27이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22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11이었거든요. 네. 빨리 지나는데 요것의 뉴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SK가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을 진행했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손의 자유도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SK 하이닉스는 정말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손이 27도까지 가지 못하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어요. 네. 특수 목적에 들어가는 이 협동 로봇이나 또는 아마존이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것을 이미 현장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 그거는 물류를 움직이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집게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네. 근데 이 집게손 가지고 정말 모든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공학적인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진일보를 누가 먼저 내는가도 대단히 중요하다.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AI 기술도 당연하겠죠. 근데 이 AI를 SK 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거를 쓰게 되면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말하는 것은 모든 로보틱스 기업들이 AI 개발하려면 얼마나 어렵겠냐. 네. 돈도 낭비다. 우리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거를 월 사용료 내고 써라.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인 거고 저는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구글 또한 작년 12월에 우리도 이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하죠. 이 로봇에서 쓸 수 있는 AI를 우리도 만들겠다. 네. 그래서 구글도 이 사업에 참전을 했고 애플 또한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우리도 이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A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애플이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또 수많은 중국 기업의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중국 또한 여기에 국가 전략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고 한국 또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또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앱트로닉이라든지 또는 피규어 AI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또한 유럽에도 또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것은 시장 가치적으로 볼 때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동차 시장이 30배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인류의 역사가 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국가가 반드시 개별 국가들이 저는 투자하고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데 언제부터 파일럿 생산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올해죠. 올해. 올해에 생산이 돼서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물론 항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수작업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프로세스, 생산 공정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생산되는 과정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걸 생산해서 아마 올해 11월, 12월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테슬라 공장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전에 여전히 있습니다. AI를 진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FSD 14를 갖다가 그대로 쓸 거고요. 13이 아니라 14를 쓸 건데 공장에서는 자동차에 쓰는 FSD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자동차는 계단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떨어지는 몽키 스페어를 갖다가 손으로 받아낼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고도화가 필요하고 아마 테슬라는 열심히 고도화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AI라는 익스닷컴의 계정을 여러분 팔로우 하시면 그 정보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기술의 진화가 또 한 번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판매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올해까지 배터리 기술을 그렇게 못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시간 일하고 교대하고 2시간 일하고 교대하고 어차피 파일럿 진행이니까요. 공장 투여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2시간 일하고 교대하고 2시간 일하고 교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생산 단가도 매우 높아서 다른 데 판매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손도 아마 27까지는 못 가고 아마 24나 23 정도까지 25 정도까지 가는 이 정도의 그 자유도를 구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하나 여러분 1000대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종의 군대로 치면 군단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에 투여할 때 우리는 2대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한 100대, 200대가 동시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플리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단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되며 네. 서로 일들을 역분해야 되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때문에 일을 더 못하면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일을 대신 그 작업이 끝난 그 다음부터 대신한다든지 이러한 대단히 이 플리트라고 하는 군단에 대한 매니지먼트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도 테스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까지도 아마 올해는 테슬라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주목하셔야 되죠. 엔비디아가 우선은 코스모스라는 걸 올해 1월 초에 발표를 했고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를 하면서 AI 로봇의 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상 공간이죠. 일종의.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의 주인공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쿵푸 배우고 검도 배우고 막 그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 네. 그 무술을 막 배우더니 실제 가더니 진짜 막 잘 싸우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컴퓨터라는 GPU의 가상 공간에서 무술 연습 막 잘하면 실제도 무술을 잘한다. 야, 그러네요. 네. 그거를 상상학습. 네, 그거를 상상학습을 지금 엔비디아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자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작은 액추에이터, 전기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이거는 공급 받아야 되겠죠. 테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배터리 기술의 고도화. 배터리는 여러분 전쟁은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아무리 CATL이 앞서가고 지금 LG 엔솔을 갖다가 BYD가 앞서가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는 R&D가 전고체가 또 무조건 저는 승리할 거라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3원계의 배터리, LFP 배터리로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3배, 4배.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더 오래 갈 수 있는 동일 공간에 더 많은 킬로와트시를 집어일 수 있는 이런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요에 맞게 네. 또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2027년을 중국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 불가능하다고 보고 2030년, 35년이 되려고 하더라도 중국은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공장에 투여하려고 해요. 네. 그럼 이 3,500만 대의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그러겠네요. 그걸 작동을 또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터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여기에서 R&D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로봇에서 쓰일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심지어 여러분 다양하게 있어요. 캐나다에는 어떤 배터리 기업이 있냐면 수중에서 쓰이는 배터리도 있어요. 저는 배터리 수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네. 지금보다 퍼포먼스가 성능이 2배, 3배, 4배 증가해야만 한다. 이걸 위해서 지금 LFP 진영, 3원계 진영, 전고체 진영이 다 달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 딥시크 같은 브렉스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그 전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까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협동 로봇의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에 의해서 주가 상승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배터리 시장도 주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브렉스루는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걸로 지금 현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커버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요즘 그 2차 전지 무슨 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비관적인데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부각되고 중심에 서는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국방에도 여러분 배터리가 엄청나게 쓰여요. 이번에 하긴 우크라이나 무기들. 전쟁에서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이 생겼고 미국도 가미가제 드론을 생산에 들어갔고요. 중국은 여러분 100만 대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배터리예요. 근데 배터리가 날아가다가 오다가 저 전기 다 떨어졌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무리 가미가제 배터리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들어오는 추진체는 요즘 고체 로켓까지도 쓰고 있어서 다양한 동력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만 배터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네. 가미가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들어갈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배터리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배터리도 그렇지만 그 리사이클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각됐었다가 지금은 다 가라앉았잖아요. 네. 어차피 이러한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는 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군요. 그럼요. 이제 시장이 초기 시장이에요, 여러분. 초기 시장이고 자동차 시장도 초기 시장과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내연기관 시장도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배터리의 시장이 처음에 뭐에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전에 가정용 건전지가 있었지만 지금 배터리들은 대부분 우리 피처폰에 들어갔던 배터리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배터리 있다가 갈아 끼우고 막 두꺼운 귀찮게 그랬죠.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폰도 막 오래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점점 진화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때 피처폰 만드는 배터리 업체가 비아디가 그걸로 시작했던 기업이잖아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했겠어요? 더 많이 가는 거. 기술의 혁신들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 거고 피처폰 시장에서 배터리 잘 됐다고 해서 영원히 잘 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전기차 수준으로서 배터리 시장에 대량 생산만 하면은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존의 전기차 그 배터리 업체들 이것으로 뭔가를 지금 기초를 잡고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어렵긴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승자가 될 것이냐는 측면. 네. 또 하나는 결국 미국 밸류 체인에 우리가 어쨌든 들어와 있잖아요. 배터리 그렇죠. 관련해서. 네네.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로움이 될 것이냐, 이득이. 네, 전자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R&D에 대한 예산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 네. 기술 개발에.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뛰어난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 기업들 보세요. 올해 아마존이 AI 관련 투자를 1,000억 달러를 하잖아요. 대출도 하나도 없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1,0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주지. 그렇죠. 그렇게 할 텐데 아니 사람들 주주들도 그러잖아. 잘했어. 잘했어.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그거 우리 지금 하면 140조예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을 지금 아마존이 2025년에만 AI 관련 투자를 1,000억 달러를 합니다. 아, 대단한. 이런 기업을 근데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요?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0억 달러 갖고 저기 임원들 스톡 옵션 나눠 갖고 뭐 자사주 배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현재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서 시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치열해지는 속에서 기술력과 과학기술만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한국의 배터리 그러한 다양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R&D 투자를 하는가? 네. 이걸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 비율이 적다라면 이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미국 밸류체인과 중국 밸류체인의 문제는 트럼프 정부 때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될 게 있어요. AI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배터리 부분까지도 미국과 중국 양극 체계가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만이 대립하는 시대를 떠나서 훨씬 과거로 돌아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을 때 소련을 지지하는 동유럽권이라든지 이러한 블록이 있었고 미국을 주장하는 연맹 블록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딥시크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건 하웨이 칩이에요. 네. 하웨이 칩이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가나나 나이지리아나 브라질이나 심지어는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쪽 그 하웨이 칩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딥시크가 정말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딥시크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본인들도 돈 그렇죠. 벌겠다는 생각 없잖아요. 근데 무엇이 중국에게 이것이 축복입니까? 중국 전체에 뿜뿌하는 자신감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웨이 칩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이건요. 미중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나 그거 쓰지 말고 우리도 엔비디아 저가 만들 테니까 이거 써. 우리가 차관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엔비디아 칩 좀 사. 또는 뭐 인텔 칩을 사.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이번에 프랑스 가서 인텔을 대단히 밀어주고 하면서 인텔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칩을 쓸 것인가 해서 미국만 칩을 열심히 쓰다가 이제는 빨리 미국도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하웨이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저도 물론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지만 이 양극 대결이 되게 심화될 거고 이것은 이 반도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로도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미래 산업과 관련된 휴머노이드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또한 테슬라에게 있는 지뢰밭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게도 지뢰밭이지만 우리 미국에 지금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기업에게도 지뢰밭이 되는 겁니까? 이득이 되는 우선은 겁니까? 미국 시장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려고 하는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 줄을 세울 거고 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서 시장 사이즈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사이즈는 더 커지겠죠. 근데 이것이 궁극에 가서 계속해서 대립으로 갈 경우에 뭐 이거는 10년 후, 20년 후에 저는 이러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짧은 지정학적 지식으로는 중국이 타이완을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반도체 산업에 본인들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 의존이 끝나는 날 중국 스스로가 완전히 반도체로부터 타이완으로부터 TSMC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그날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이 것이 매크로적으로는 대단히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휴머노이드 얘기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면서 긴 호흡에서의 투자의 여러 가지 그 트렌드 혹은 관점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강정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